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현실성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가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수천 명이 살해당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이슬람의 이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전 세계의 위대한 기독교 인구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1월 1일에 올린 트루스 소셜에는 나이지리아 공격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이 망신스러운 나라에 총을 쏘며 진입해 만행을 저지르는 무장 세력을 소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쟁부에 가능한 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전쟁부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무장 세력들을 죽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 간의 유혈 충돌이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무슬림 신자들은 주로 북부에 거주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남부에 집중된 상태인데요. 두 종교가 사실상 나이지리아 종교 지형을 양분하여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나이지리아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이슬람교가 53.5%, 기독교가 45.9%, 부두교 0.6% 순입니다. 정확히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양분하고 있죠. 특히나 2002년에 결성된 이슬람 과격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각종 폭력행위가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슬람 과격무장단체는 북부 지역의 칼리프 국가 수립과 기독교도 처형을 주장하며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당장 보코하람이라는 말도 서구식 교육은 제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보코하람과 나이지리아 정보군 간의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6년간의 교전으로 인해 벌써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또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득세하면서 많은 시민이 학살되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물론 흥미로운 것은 이 교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다수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보코하람이 자리잡은 북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여 이슬람교도가 더 많긴 합니다. 2025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민간인 공격은 총 1923건인데 기독교가 종교적 표적이 된 사례는 50건밖에 안 됐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이 보코하람이나 무장단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는 매년 국가별로 종교의 자유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곤 하는데요. 가장 최근 지정은 2023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12개국이 특별 우려국에 포함됐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국으로 신규 지정하였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러 촉구해온 라일리 무어 하원 의원과 톰 콜 하원 세출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앞으로도 나이지리아를 계속 압박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 군사공격까지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의 협조를 받아 무장단체를 공습하거나 특정 지역을 한정해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나이지리아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제적 압박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나이지리아는 국가 보건 예산의 약 21%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나이지리아의 핵심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이지리아로서도 함부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권 침해다,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미국의 뜻을 맞춰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라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 영토의 보존을 인정하는 한 그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반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협력 의지에 굴복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이지리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내 철도, 도로, 항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최소 200억 달러, 한화로 29조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중국은 광범위하게 나이지리아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본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의 해당 공사에 건설을 맡는 구조여서 나이지리아를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 들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리튬 가공 공장 2곳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5년 5월에 나이지리아의 탄약 생산 확대와 국방 전문 인력의 교육 등에 양국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걸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지리아의 기독교도 방해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시사한 것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조만간 베네수엘라도 침공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나이지리아까지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댄 니제르에 주둔한 병력을 작년에 철수시키기도 했죠. 독일 일간 디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일 뿐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의지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격을 진행한다면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력하면서 이슬람 과격 조직들만 핀포인트로 공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왜 투자하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단순히 나이지리아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철도, 항만, 도로를 지어주는 개발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정부 부채의 86%는 중국 국책은행, 특히 중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개발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갖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중국은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을 근거로 항만, 공항, 심지어 광산 지분까지 확보합니다. 이른바 채무 함정 외교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런 구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를 지어주는 대가로 자산을 가져가고 그 자산을 담보로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그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나이지리아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중국에 묶이게 되고 핵심 인프라 운영권이 중국 기업 손에 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경제적 지배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나이지리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군사장비 유지 보수, 탄약 생산 기술 지원까지 시작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으로 번지며 중국의 경제식민지 전략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기술과 장비를 통해 안보까지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당장은 인프라가 생기니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환 부채가 늘고 경제정책이 중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미국으로서는 아프리카 최대 산여국이자 2억 인구를 가진 나이지리아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건 전략적 패착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아프리카 서부의 원자재 공급망, 군사적 교두보,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지정학적 대응인 셈입니다. 사실 미국이 나이지리아를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부 정치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는 볼라 티누부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각종 부패 스캔들과 경제난으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18%에서 20%를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반정부 여론이 확산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혼란을 외교적 레버리지, 즉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외부 압박에 더 쉽게 굴복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런 불안한 나이지리아 정권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그 속에는 친미 정권으로 체제를 재편하는 전략이 숨어있는 듯합니다. 미국이 이런 방식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소말리아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정권 등 모두 인권 문제와 테러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개입을 받았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같은 논리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기독교 박해 문제를 명분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고 야당이나 군부를 통해 친미 성향의 정치 세력을 키우는 방식이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집권 세력을 압박해 개편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전략은 미국의 우호적인 체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나이지리아가 단순히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서아프리카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이지리아가 완전히 중국 편으로 기울어버린다면 미국은 아프리카 서부에서 발붙일 곳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나이지리아의 정치 불안을 이용해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